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스픽스 인터뷰 휴먼. 저희 인터뷰 시간에는 그 인간 본연 그 자체를 그 안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직업들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초대해서 그 직업에 대한 얘기도 들어보고 실제 어떤 인간인지를 탐구하기 위해서 스픽스 인터뷰 휴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텔레비전에서 자주 뵙는 분인데 실제 어떤 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도 역시 평론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을 초대해봤습니다. 바로 저희 방송에서 자주 이제 얼굴을 뵙는 분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께서는 저기 시사평론가라고 불리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정치평론가라고 불리시는 게 좋습니까? 사실 뭐 저는 그때그때 다 달라져요. 시사평론가, 정치평론가, 문화평론가. 각 텔레비전에서 그 방송사가 선호하는 그 직함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죠. 프로그램이 예. 좀 정치 전문적인 예.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정치평론가로 달아주길 그쪽에서 원하고요. 네네. 포괄적으로 뭐 사회 사건 같은 것도 함께 다뤄야 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뭐 시사평론가라고 또 뭐 다루고요. 그럴 때 사실 저는 전직이 기자였기 때문에 기자는 여러 부처를 다 또 경험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정치부도 있었고 정치부장도 했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정치평론가로 많이 활동도 하고 또 저도 학위를 나중에 또 받아서 정치학 학위가 있어서 또 정치평론가로 많이 나가긴 합니다. 네. 그 평론가라는 직업을 얘기하기 전에 가지셨던 직업이 또 기자이시잖아요. 네네, 지금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네.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그러면? 계기는 책 한 권이었어요. 책 한 권? 정말로 책 한 권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문학에 좀 꿈이 많았고, 그래서 그 신춘문예도 많이 좀 그 도전도 해보고 글을 쓰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글을 쓰면서 남들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직업이 뭘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좀 뜬구름 잡는 고민이었는데 근데 책이 그때 어맨이라는 책이에요. 어맨. 남자 어맨이라는 책인데 지금 절판됐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굉장히 유명한 칼럼니스트예요. 실제 실존하는 오리아나 팔라치라는 칼럼니스트, 뉴욕 타임스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유수의 이 신문들의 칼럼을 쓰는 칼럼니스트인데 여자고요. 근데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글을 써요. 그래서 이분이 만난 주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만난 사람들은 전 세계 정말 유명한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요. 예를 들자면 모택동부터 시작을 해서 또 키신저, 모택동, 뭐 미국 대통령들은 너무 흔하고 다 역대 대통령들은 그런 그 아주 분쟁 지역을 찾아가서 가장 핫한 내용의 그런 인터뷰로 칼럼을 쓰는 그런 칼럼니스트였는데 그 어맨이라는 책은 소설이에요. 소설인데 자전적 소설이죠.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리스의 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김지하 같은 그런 저항시인이자 운동가가 있었어요. 그 운동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러 갔다가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칼럼니스트도 철칙이 있거든요. 절대 내가 일과 관련해서 만나는 인터뷰어는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거리를 얹어 뒀는데 그 남자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결국에 사랑에 빠지는 거네요. 그러면 사랑에 빠지죠. 굉장히 작업 멘트, 거의 뭐 작업의 그 정석을 딱 보여주는 농담입니다.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 소설의 마지막은 암살당해요. 군부 정권에 의해서 암살당하는데 암살된 뒤 그 남자의 장례식을 치르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소설은 끝납니다. 실제 있었던 스토리고요. 오리아나 팔라치는 근자 한 4, 5년 전에 아마 별세를 한 걸로 기사에 나왔어요. 근데 그 책을 보면서 진짜 칼럼니스트라는 직업 멋있구나. 그리고 기자라는 직업 참 멋있구나. 인터뷰라는 게 이렇게 뜻깊은 의미가 있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그 신문 공채에 도전하기 시작하죠. 그러셨구나. 근데 기자를 막상 해보시니까 뭐 좀 시간을 오래 돌리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떠셨어요? 기자라는 직업이 원래 내가 그 소설을 읽고 저널리스트가 되고 또 작가를 꿈꾸고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했던 거와는 또 다르게 기자라는 직업이 줬던 일종의 기존의 내 기대와는 달랐던 점들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공채로 언론사에 방송사나 신문사에서 공채를 한 10명을 뽑으면 네. 1년 이내로 반이 나가고요. 3년 이내로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네, 나가고요. 안타깝죠. 예. 네. 그게 바로 그 앵커가 말씀하셨던 부분. 이게 괴리가 있구나. 네, 내가 네. 꿈처럼 생각했던. 사실 방송국에 도전하고 신문사에 도전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환상이거든요. 네, 네. 왜 꿈이 있잖아요. 네, 되게 네. 멋있게 보이고 드라마나 영화에 예, 예. 기자라는 직업이 당신 맨날 특종하고 멋있게 보이고요. 네, 네. 또 사명감 같은 게 막 있고 예. 사회를 뭐 밝게 만들고 사회를 보다 공정한 시각으로 만들고 별의별 그 환상과 꿈이 있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뭐 사스마리 그러니까 사스마리가 일본어긴 하지만 예. 이제 경찰 기자로 예. 이렇게 그 경찰서에 들어가서 뭐 매일같이 뭐 그냥 집에도 못 가고 하는 과정들 뭐 하면 이제 그 중에 반이 이제 떨어져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이 3년차, 5년차 이렇게 겪으면서 네. 처음에 실망했던 것들이 또다시 아니야. 뭐 정말 나는 들어오기 잘했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또 그 몇 년을 흐르면 완전히 직업 이지 이게 무슨 네. 사명감 이런 거 전혀 없는 시점이 되고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기자들끼리는 공장이라고 막 부르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를 찍어내는 네. 뭐 공장처럼 그냥 부품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고 또 이제 데스크가 되다 보면 내가 기사를 쓰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 편집 회의 때 뭐 그 이야기했던 것들을 전달하거나 혹은 기사 이렇게 데스크만 보는 기계처럼 돼버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다 겪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떠냐 그러면 난 참 잘했다. 진짜로요? 라는 얘기를 해요. 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내 아빠가 돈을 벌어다 주진 못했다. 네네. 돈은 벌어다 주진 못하고 하지만 너희들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지만 모르지만 아빠는 아빠의 직업을 참 잘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평생 이 직업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꿈도 어느 정도는 이뤘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진짜요? 내가 너희들한테 그 줄 수 있는 건 돈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고 싶은 거 해라. 좋은 아빠시다. 그렇게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뭐 이런 예. 그게 왜 좋은 아빠야? 돈 줘야지. 부동산을 줘야지. 유산을 줘야지. 뭐 물론 이제 세속적인 기준에 따르면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하고 싶은 걸 해라라고 얘기하는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죠. 바람직한 거고요. 근데 이제 기자를 하시다가 평론가라는 직업을 갖게 되신 거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기자라는 꿈은 그 어맨이라는 책 전부터 원래 기자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꿈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아니었어요. 원래 꿈은 그럼 뭐였어요? 저는 소설가가 되고 싶어요. 그냥 소설가. 시인이나 소설가. 네네. 진짜 문학을 하고 싶었고 네네네. 사실 그전 꿈은 외교관이었어요. 근데 진짜요? 이제 외교관이라는 게 지금은 젊은 세대들이 언제나 원하면 네네. 뭐 고프로 하나 들고 해외도 가고 하지만 옛날에는 찍고, 그렇지 않잖아요. 찍고 이제 그걸로 유튜브에서 돈도 벌고 그 돈으로 여행 계속하고 하는 저 진짜 재밌게 보는 몇몇 빠니버틀부터 몇 명이 있거든요. 곽튜브도 보시는구나. 그죠? 곽튜브도 보고요. 지금은 캐럴맨을 찍고 예, 저도 근데 봅니다.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때는 뭐 김찬삼 씨 그 왜 진짜 이런 한두 명 정도 전 세계를 여행해서 그 책으로 돈 버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때는 저기잖아요. 여행 자유화가 없었어요. 맞습니다.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이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냥 가고 싶은 어떤 동경 그리고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싶은 동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외교관이 뭔지도 모르고 외교관이 되면 외교관 나갈 수 있으니까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랬다가 중학교 때 국어 선생을 만난 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이제 문학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글, 말 이제 이런 쪽과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사신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바라오셨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끝 마무리쯤에는 항상 그 엔딩 질문이 있는데 10년 뒤에 이종근은 이렇게 또 여쭤봐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또 귀뜸해 주시죠. 그렇죠.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또 선생님께서 기자 출신이시고 하고 평론가를 하셨고 실제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이고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TV 뭐 당연히 많이 출연하셨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렇죠. 계속 하셨으니까 그러면 첫 평론가로서 데뷔한 시점은 언제 그럼 데뷔를 하신 거예요? 2014년도예요. 2014년이면 박근혜 정부 때. 네, 박근혜 정부 이신 거고. 그때부터 쭉 그러면 언론에 몸담아 오셨지만
실제 출연자로서 가서 평론을 하시면서 여러 방송국을 보시고 네네. 실제 뭐 기사도 많이 이제 더 많이 접하시게 다른 회사의 기사들을 더 많이 접하시게 될 거고 그렇죠. 예. 언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예. 지금 그때 기자 하실 때와 네네. 지금과 언론을 비교해 보면 언론은 많이 달라졌습니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좋아졌다 나빠졌다라는 기준이 모호해서 그 답변은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자면 기자로서 그런 건지 아니면 네. 뭐 수용자로서 독자로서 그런 건지 네. 여러 가지 좀 다른 대답이 나오겠지만 여러 갈래로 다 해주셔도 됩니다. 네네. 엄청나게 다르죠. 네. 언론의 뭐 사회적 공기라든지 또 언론이 빨리 무엇인가를 속보를 낸다든지 이런 기능들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을 이렇게 준용해 볼게요. 네. 수습 기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해봤잖아요. 예. 그럼 수습 기자들한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꿈 깨.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꿈을 깨라. 그러니까 환상을 깨라. 예를 들어서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문 밖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나요. 네네. 대형 화재가 일어나면 그것이 보도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그런 그 언론 매체, 뭐 지상파라든지 또 라디오라든지 혹은 뭐 다른 그 신문이라든지 신문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조간이나 석간이 나오니 석간으로 타이밍을 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호해는 안 발언한다고 신문 보자고요. 그러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은 방송국이 제일 먼저 달려오겠죠. 그 근처에 기자가 있지 않는 한은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신고가 들어오고 119라든지 들어가면 그 경찰 기자들이 제일 먼저 접하겠죠. 경찰 기자들이 그럼 시경캡한테 이런 상황이다. 그럼 시경캡이 가라. 뭐 몇몇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뭐 해갖고 규모에 따라서 하겠죠. 그러면 들여다보고 제일 먼저 일보를 할 텐데 그 일보가 어떻게 되죠? 그 방송사의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요. 거의. 그렇죠. 아니면 뭐 띠로도 물론 속보가 들어가지만 그 속보를 빼놓고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물론 중간에 끼어들 정도로 대응이 아니라면 한참 후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5분 이내로 사실은 인터넷에 올립니다. 5분 이내로 자기 SNS로 뭐 금방 가까이 알 수 있으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핸드폰 끼고 탁 해갖고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언론의 기능은 그 점만 바라봤을 때 속보로 해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그런 사건일 경우 언론은 못 따라가요. SNS가 이미 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언론 못 들어갑니다. 기존의 언론들이 물론 나중에 후속으로 이게 뭐 때문에 벌어졌고 몇 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대책은 뭐고 이거는 가능하죠. 하지만 그런 점에서 언론의 어떤 기능 하나가 상실됐다. 상실됐다는 거고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이 보도 자료가 예를 들어서 나온다고 쳐보죠. 제가 기자를 했을 때만 하더라도 언론 매체가 한정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도 자료든지 아니면 소스를 전해주는 그 이 원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부 부처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수용자예요. 그걸 독자라고나 시청자라고 표현해봐요. 그러면 이 원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요만한 통로였어요, 당신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가 이따만해요. 이걸 다 써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죠. 당연히 여기서 추려갖고 우리가 보통 죄송합니다. 또 일본어 써서 야마라고 하잖아요. 야마를 잡죠. 그 전달해야 될 주제를 거기서 잡아서 그걸로 기사를 쓰죠. 물론 그게 일보입니다. 그리고 뭐 3면이나 아까 그 회설 기사를 써야 되는 어떤 경우는 거기에 또 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독자들이 전달하는 건 이 중에 한 부분이고 이 신문사의 시각이나 혹은 기자의 시각으로 반영되겠죠. 재단된, 편집된, 에디팅된 그런 일부를 전달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로우 데이터가 바로 가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SNS의 탄생 이후에 언론이 받아들여야 되는 어쩔 수 없는 변화이기도 한 것 같아서.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메커니즘적인 부분을 잡아주셨으니까 제가 처음에 질문드렸던 건 아주 이제 큰 틀의 개념으로 언론이 그때보다 좋아졌냐 나빠졌냐 이제 이 질문이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부분 짚어봐야 됩니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의 언론은 선생님께서 기자로 활동하던 시절보다 더 많이 편향적이게 되겠나요? 어떻습니까? 언론의 편향성. 당연히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 편향적이지 않는다는 게 도리어 저는
우리나라 그 언론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걸 강요해요. 불편부당을 강요합니다. 근데 진짜 불편부당이라는 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죠. 가능하지 않죠. 네네. 왜냐하면 이겁니다. 자, 독자들은 인터넷이라는 세상에서 사실 기사들을 접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문사 사이트로 직접 안 들어가요. 네. 다 인터넷 특히나 포털에서 네. 포털에서 봅니다. 네. 포털에서 보는 건 그 신문 기사를 본다는 행위는 뭐냐면 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는 길인 거예요. 신문과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가 너무 지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딱딱한 얘기로 가는 아니에요, 기자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또 평론가이시기 때문에 언론사를 많이 가시다 보니까 이제 아마 언론의 편향성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서. 그래.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네네네. 자, 신문이 있습니다. 신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기사를 읽고 안 읽고의 그 이유가 여러 가지죠. 처음에 네네. 제목을 보고 예. 조금 더 관심이 있으면 사진도 보고 네네. 좀 더 관심이 있으면 리드문을 볼 겁니다. 부제도 보고 예. 그래서 끝까지 읽을래 하고 네네. 들어가거나 예. 흠뻑 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기사 기사로 보죠. 네. 응시가 넘어갈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꽤 많은 정보들을 봐야 돼요. 일단 짧은 순간이지만 네네. 그런데 포털을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 하나로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딱 한 줄이죠. 한 줄이에요. 딱 한 줄이에요. 줄. 네. 그럼 제목이 선정적이다라고 욕을 하지만 비난을 하지만 네. 그렇게 해서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목에 목숨을 다 거는 것이고 그 제목을 그래서 조금 그 나쁘게 표현하면은 뭐 섹시하게 혹은 뭐 편향적으로 좀 뽑아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그리고 이치다. 낚시성, 낚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예. 물론 뭐 정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옹호하려는 건 아니지만 네네.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해요. 청취를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기사를 선택하고 싶지 중립적이고 불평부당한 것을 찾아서 들어가질 않아요. 정치라는 건 그러니까 사회 사건은 팩트 위주지만 정치는 주장이거든요. 예. 정치는 워딩 기사예요. 네네. 다 정치인들의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요. 예. 그 말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들여다보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들여다볼까요? 원한다는 건 내가 어떤 방향성 네. 내가 갖고 있는 방향성대로 가지. 즉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이라는 것의 이 당위성은 뭐냐면 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사람들이라는 건 점점 좁혀지겠죠. 우리 언론을 지지하는 충성 독자는 어떤 층일까? 타깃층이 뭘까? 그 네. 타깃층에 맞춰서 기사가 방향성이 설정이 되겠죠. 언론의 편향성 내지는 뭐 진행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평론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시사 평론가를 하시면서 네. 뭐 시사 평론을 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 중심, 스토리 중심을 또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를 맞닥뜨렸을 때 참 화가 났었다. 방송사에 가더라도 뭐 진보 패널도 나오고 막 이제 토론을 하시잖아요. 야,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어떤 상대방에 의해서 너무 당황스럽고 어떻게 저런 주장을 방송에서 하지? 라든지 여러 가지 좀 당황스러운 순간들이나 에피소드를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보시는 분들이 다 직업이 시사평론가는 아니시지만 그런 직업을 또 꿈꾸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지는 이종근 시사평론가께서 방송 나갔을 때 당황했던 경험들? 뭐 이런 에피소드랄까요?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글쎄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건 어떤 주제 때문에 당황한 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주제도 사실 해야 되거든요. 예, 내가 정말 힘든 주제, 네. 말하기 힘든 주제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게 제 예.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어떤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토론의 과정 속에서 특정 그런 패널들의 그 토론 태도 때문에 상처를 입은 건 많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를테면 뭐 특정인을 저는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다고 선생님 막 인신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론을 하는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뭐가 다르냐를 듣고 그다음에 그래 그러면 그 다른 것 속에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할 부분은 무엇일까? 그러면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10 중에 뭐 0.5라도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큰 수확이거든요. 왜냐면 거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니까 파생돼서 그거를 찾아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9가지가 서로 다르다면 서로 다른 거를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한테 구한다. 이게 토론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아니죠. 너는 옳아. 내가
그러니까 너는 그른 거야. 나는 옳은 거야. 라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 그 토론은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실 차이를 인정하는 걸 확인하는 토론이기도 하니까요. 토론이라는 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결정하고 판단하는 건 시청자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려면 상대방을 인정하는 그 태도부터 시작이 돼요. 네. 인정하는 거. 예, 예. 어떤 사람이라도 인정한다. 그래, 너 인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듣겠다라는 예. 것으로 출발을 해야 돼요. 예, 예. 듣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더라도 난 어떤 생각이 다르다라는 예. 마음가짐으로 이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예. 특정 몇몇 몇몇 그 패널들은 네. 이런 거예요. 예. 얘기를 끝내고 내가 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 예. 그 다음부터 노려봐요, 저를. 이제 진짜 아주 그냥 노려봐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예. 0.5초도 되지 않아서 네. 말을 끊어요. 말을 끊고 막 들어와요. 그럼 사회자가 저 시간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싸우려고 하죠. 한두 마디만 하면은 그 다음에 계속 말을 끊어요. 말을 끊으면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기분 나쁘시죠. 일단 욱하거든요. 더군다나 사회자가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냥 밀고 들어오면 네. 그러면 제가 처음에는 되게 이제 초기에는 그러니까 평론가 초기에는 네. 맞받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왜 오디오가 막 맞물리는 거예요. 막 맞물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토론이 난장판이 되고 예. 저로 인했든 안 했든 저도 예, 이제 예. 맞받아치고 시작하면 예. 그리고 돌아서면 늘 가슴에 상처처럼 내가 왜 그랬지? 예. 뭐 나에 대한 자책도 그렇고 예. 내가 왜 이걸 하지? 예. 부터 직업에 대한 회의까지 들 정도의 예. 그런 그 상황들이 자주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송사에 나중에 이제 예. 그분이랑은 제가 참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도 넌지시 하세요? 저기 피해 주십시오. 누가 나온다 그러면 예. 저 사실 다른 일이 좀 있어서요 하고 예. 피하고 싶은 그러니까 누구든 해야 되고 네. 어떤 주제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과정이 있으면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 태도가 그랬다고 여기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뭐 그건 내가 거울로 보는 거 아니니까 저도 뭐 그런 식의 어떤 패턴도 있을 수가 있겠죠. 한데 그렇게 거듭되면서 이제 깨달은 게 아까 말씀드린 거, 토론을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시청자들이 뭘 보고 싶어 할까? 그리고 어떤 패널들이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될까에 대한 그런 그 뭐랄까요? 이 태도 변화를 많이 이끌어내는 계기는 됐어요. 예. 저희 스픽스 인터뷰 휴먼에서는 정치 평론가들의 얘기를 실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칭찬합시다 시간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나를 당황하게 하고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던 평론가 얘기는 사실 민망해서 못하기도 그렇죠. 하고 밝히고 싶지 않거든요. 사실 그럼 그런 순간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 패널, 그러니까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인데 소위 이제 방송국에서 진보 평론가로 분류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참 나이스하다. 같이 나왔을 때 토론하기 편하다 하는 분은 누구예요? 많이 기억이 나실 테지만 그렇죠. 대표적으로 많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야 뭐 많이 대표적으로 있죠. 어떤 분이 있습니까? 박수현 그 청와대 전 청와대 대변인. 대변인 홍보수석 예. 청와대 대변인. 네. 왜냐하면 상대방 얘기를 끝까지 들어줘요. 말씀 잘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 얘기를 잘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저는 진짜 내 얘기를 듣는다 안 듣는다를 느끼거든요. 상대방이.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얘기를 하는데 훨씬 더 제가 뭐랄까요?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조금 더 겸허해지는 게 내 얘기를 이렇게 충분히 듣는 사람이구나라고 믿음이 있을 때는 그렇거든요. 그 믿음을 처음으로 준 그 패널이 박수현 수석이었어요. 박수현 전 홍보수석이시고 또 뭐 한 넘버 3까지 가볼까요? 아니 왜냐면 마늘 뭐 이게 이제 순서나 순위가 아닙니다. 지금 기억나시는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박수현 전 홍보수석이시고 그리고 뭐 혹시 뭐 지금 오늘도 사실 다른 방송국에 방송 다녀오셨으니까 오늘 좀 바쁘셨잖아요. 혹시 뭐 어떤 평론가는 되게 합리적이더라. 뭐 아니면 그냥 같은 보수로 분류되는 분이어도 저분의 말씀은 경청할 만하다. 내가 좀 배울 만하다. 뭐 이제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누가 있을까요? 아, 되게 엄선해 주시네요, 선생님. 그러게요. 바로 안 나오네. 왜냐하면 예. 제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에요. 진짜 많아갖고. 예, 예. 왜냐면 나중에 이제 섭섭해요. 아닙니다. 서로 이제 친해지기도 하고 해서. 예. 글쎄요. 물론 이제 거의 비슷한 어떤 성향이긴 하지만 차재원 교수. 차재원 교수님. 워낙에 많이 같이 했고 또 차재원 교수는 굉장히 중립적이면서 하잖아요. 보시면 때로는 또 엄청 보수적이시고요. 때로는 또 엄청 진보적이시죠. 그런데 이제 패널로서 이제 보수 진보처럼 이렇게 갈려서 나오는 순간도 많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 토론을 진행해줘요, 같이.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내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런 토론이 왜 좋으냐면 내 얘기를 얼만큼 진중하게 하게 만들어요. 격하게 하지 않고. 그래서 나를 토론하면서도 이렇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어떤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뭐 차 교수 그렇고 또 지금 장한대 교수로 있는 박모 교수. 박상원 교수님. 박상원 교수. 박상원 교수는 조금 이제 연배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프레시해요.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을 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 만나야 되는 부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만날 부분을 인정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수월해져요, 토론이. 각을 세우더라도 그 각이 그렇게 막 서로 인정하지 않는 각이 아니게 되거든요. 박정환 교수님 섭외할 생각을 저희 회사는 왜 못했을까요? 바로바로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칭찬을 해주셨으니까. 시사평론가라는 직업을 갖고 있다 해서 출발해서 이제 선생님의 어떤 기존 이력이나 언론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좀 두루두루 해봤는데요. 시사평론가는 그러니까 직업을 이제 궁금해하신 분들이 그런 직업 안 가져보셨으니까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좋고 이런 게 힘들다? 어떻게 좀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조금 주관적인 거라. 아니에요. 저희 다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주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은 건 시사 속에서 살 수 있다. 시사의 물결 안에서 첨벙첨벙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자였을 때는 기사 써야 되잖아요. 진짜 기사를 막 써야 되고 뭐 이게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 책임도 져야 되고 데스크가 되면 회사에 언론 매체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그 고민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그냥 시사평론가가 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시사 속에 살아도 이것이 막 부담 있게 들어갔잖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뉴스를 접하고 이런 것들이 참 일이라서 너무 싫어. 뭐 기사에 부담이 있을 때는 그게 일로 느껴지고 되게 힘든 순간들도 있었는데 지금 뉴스를 접하고 또는 뉴스를 계속 서치하고 하는 과정들은 참 즐거워요. 선생님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컨텐츠 제작자였다가 컨텐츠를 즐기는 느낌? 이제는 한 발짝 떨어져. 맞아요. 그죠. 딱 그 느낌이고 이제 나아가서 돈을 벌면서 방송국에 나가서 그 컨텐츠를 평가하는 느낌? 내가 얘기해야 될 부분을 그렇게 다 그렇게 정리까지 해주시면 그냥 딱 그 느낌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컨텐츠 제작자였을 때는 진짜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건 왜냐하면 이 독자들이 이거를 수용한다는 것도 사실 돈을 주고 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상품을 만들어야 되고 이 상품에 대해서 포장이라든지 퀄리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고 내놔서 팔리느냐 안 팔리느냐도 고민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작자였던 그런 정말 그 애로인데 거기서 딱 벗어나서 나는 이제 즐겨도 돼. 이런 어떤 시사를 마음껏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즐기고 사실 즐긴다는 표현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새벽 4시부터 사실 일어나서 우리 앵커도 그러시잖아요. 힘드시죠. 그 뉴스들 보고 하는 거 사설 다 들여다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저는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저 천직을 만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고요. 그러면 힘든 점은? 아까 그 이제 힘든 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년퇴직, 명예퇴직하는 퇴직은 아니요. 전화를 받으면 혹은 뭐 만나게 되면 왜 퇴직해라 그러면 상처잖아요. 근데 하루에도 수십 번을 그 상처를 받아요. 작가들.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작가들한테 저 오늘 다른 게 있어서 오늘은 못 나오세요. 이게 뭐냐면 사실 그 다음 계속 고정이 끝났다는 전초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니면 개편됐어요. 이런 표현들. 근데 이런 표현들에 처음에는
되게 섭섭해요.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만성화되면 섭섭한 게 아니라 내 직업 자체가 네. 하루에도 수십 번 새로운 어떤 일로 나오라는 전화도 받고 예. 하루에도 수십 번 퇴직하라라는 예. 전화도 받는 그런 직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을 재밌게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매일 퇴직을 하시는 느낌이다. 그럴 때는 좀 심적으로 힘드시다는 말씀이신데 저희 그 스픽스 인터뷰 휴먼의 초반부에 그때 제가 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그 평론가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별이 전혀 새롭지 않으면 이젠 프로가 된 거다. 그러면 이제 봐야 되겠다.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선생님께서도 이제 거의 프로의 반열에 오르신 거죠. 왜냐하면 그럼 뭐 하고 또 새로운 프로는 생겨나고 또 하고 또 사라지고 또 가고 막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게 이제 아무렇지 않으시다면 선생님이 이제 프로이신 거죠, 뭐. 그분도 아마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일견 이만큼이라도. 알겠습니다. 시사평론가의 좋고 힘듦 이제 이런 것까지 짚어봤는데 저희가 이제 본업을 시사평론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다 돼갑니다만 저희 이제 히든 질문하기 전에 현안 하나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현안이라 할 건 없습니다. 그냥 저희가 보통 항상 문재인 정부 내지는 어떤 진보 평론가라고 해서 항상 문재인 정부만을 칭찬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리고 지금 이제 보수 평론가로 분류된다고 해서 윤석열 이러진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두 가지를 여쭤보죠. 네네. 그래도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이 윤석열 정부가 이건 잘한다. 그리고 하지만 이건 진짜 바꿔야 된다. 딱 두 가지 나눠서 큰 것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점은 네.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권위가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1987년 이후에 취임식만 한번 비교를 하면 네. 취임식 공간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네. 군사정권 때의 취임식이란 건 어디였습니까? 실내 체육관이었어요. 예.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랬고 네네. 실내 체육관에서 어떻게 했냐면 단상에 자기네가 있어요. 그리고 단하에 박정희 대통령 때는 단하에 5부 여인이 다 5부가 없었죠. 당시에 3부 여인이 다 있는 거예요. 네네. 즉 자기는 3부의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 위치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단상 단하 그리고 그런데 이 민주화, 민주주의 이런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었냐면 취임식 공간이 국회 앞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단상이 점점 내려가요. 실제로 센티미터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지난번 취임식 때문에 좀 찾아봤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이 자랑을 하더라고요. 취임준비위가 네. 우리가 몇 센티미터를 내렸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국민한테 다가간다 이겁니까? 들여다봤더니 네. 그래서 그 경쟁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경쟁이 뭐냐면 노태우 대통령부터 사실 이 87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했잖아요. 국회 네네. 앞 광장에서 얼만큼 국민들한테 다가가느냐를 놓고 단상을 경쟁을 벌여요. 점점. 그래서 이번에도 V자로 그러니까 앞으로 해서 취임식을 더 들어가서 했다 이렇게 네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뭔 경쟁을 하냐면 단상에 누구를 올리느냐. 처음엔 산부인인 다 올렸다가 그 다음에 국민 대표를 올렸다가 맞습니다. 지금은 아예 물론 국민 대표긴 하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가 안철수 씨가 당시에 8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국민 대표 8명. 그래갖고 같이 단상에 오르는데 있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군요. 예. 그리고 근데 이제는 한 2,000명을 단상에 함께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시대가 변화가 흐름이 맞습니다. 있는 것처럼 근데 저는 아직도 우리가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대통령제를 스스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근대 군주를 우리가 끌어내리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근대 민주주의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식민지라는 과정이 있었고 굉장히 모호한 상황에서 대통령제로 사실 의원 내각제 하느냐 마느냐 하고 그때 이제 그 광복이 되면서 주어진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잔재가 많아요. 군주제에 대한 잔재가. 이를테면 휘장에서도 봉황을 쓴다. 사실 이게 군주제거든요. 대통령이 봉황이나 청룡이 돼서는 안 돼요. 만약에 프랑스에서는 절대 그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군주가 썼던 어떤 휘장을 대통령이 쓴다? 그건 불가능해요.
왕이 아니니까. 왕이 아니니까. 그쵸. 그러니까 그건 시민의 대표고 예. 시민이 이룬 것이기 때문에 예. 그들의 국가는 혁명가예요. 예. 라 마르세이에스. 네네. 피로써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됐어요. 이 혁명의 그런 피로 이룬 그 과정들을 국가로 만든 것처럼. 근데 우리는 봉황이란 걸 쓰는데 아무런 그런 뭐랄까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여전하네요. 여전히 남아 있다. 근데 이번에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 무너뜨렸다,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었지만 제가 아까 단상이 점점 내려가고 있고 뭐 이 취임식의 그 경쟁을 벌였던 것처럼 사실은 그 정점 중에 하나가 청와대라는 부분, 뭐 반대하시는 부분도 많겠지만 당시엔 반대가 많았지만 그거 어쨌든 잘한 거였다. 저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또 노스테이핑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어떤 의미냐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냥 일상 속으로 들어온다.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논쟁이 많겠지만 후대가 평가하기를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점 중에 하나는 아직까지도 남아있던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대통령 우리보다 뭔가 좀 더 많은 혜택 속에서 직무를 봐야 되고 하는 과정들이 사라진 그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린 그러니까 탈권위 중에 하나 군주의 권위 같은 탈권위의 그 행보를 보였다라고 저는 평가받을 것 같아요. 이제 4년 10개월이나 남았으니까 이제 2개월 조금 넘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그 중에는 제일 잘한 게 결국 이제 청와대 옮기는 거라든지 그리고 탈권위적인 행보를 보여주려고 노력한 부분들. 그러면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가장 문제입니까, 선생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책의 언어와 정치의 언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즉 뭐냐면 제가 여기 출연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100일 그러니까 취임 후 100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100일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 100일을 성공한 대통령이 레이건이었어요. 100일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는 대통령이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줬기 때문에 8년 동안 자신의 개혁 드라이브를 계속 밀고 나가서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로 봤을 때 신자유주의 뭐 이런 비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민 자체가 제일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근대 들어서 뭐 이렇게 꼽는데 5손가락 안에 꼽게 되거든요. 그때 그 100일의 드라이브가 사실상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이고 가장 못한 대통령 중에 하나가 카터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카터 대통령이 했던 100일 동안에 아무것도 못했다. 너무 나열이었다. 집중하지 못하고 그냥 나열만 했다라는 것 때문에 4년밖에 못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미국 정치학자들이 그 100일을 들여다보면서 인수위 기간이라든지 혹은 인수위 끝나고 취임 후 100일이 왜 중요한가 이런 초반이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또 110개 국정과제도 내놓고 업무보고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다 정책의 언어예요. 정책의 언어는 국민들한테 쉽게 다가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했던 이야기들이 잔상에 남거든요. 역대 정부들이 했던 것들이 그대로 계속 되풀이되는 느낌이에요. 이걸 정치의 언어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우린 뭐를 하겠다, 정말 뭘 바꾸겠다라는 거를 카피처럼 헤드카피처럼 딱 사람들에게 뇌리를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반복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윤석열은 앞으로 뭘 할 사람이다라는 걸 확신을 줘야 돼요. 그 전에는 공정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그건 카피가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대선 동안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런 명제에 불과하지.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식의 어떤 명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는 뭘 할 거야라고 사람들한테 던져놓고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나열만 하고 있다.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건 뭐냐면 정치의 언어로 바꿔라. 뭘 하겠다라고 딱 이 한두 가지로 집약을 해서 사람들한테 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명하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책의 언어가 아니라 정치의 언어. 대통령실은 뭐 하는지 몰라요. 빨리 이종훈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이제 취임 아주 극초반이긴 한데 이제 지지율이 많이 빠지면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도 평가할 부분 좀 평가하고 싶어서 실제 어떤 부분들은 지금까지 좀 잘했는지를 이종근 평론가께 여쭤봤습니다. 저희 이제 공식 질문 이제 들어갈 시간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이라서
이종근이라는 사람, 이종근 평론가라는 그 평론가로서의 어떤 직업, 그리고 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힘듦과 또 즐거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좀 두루두루 좀 알아봤습니다. 10년 뒤에 이종근은 뭘 하고 있을까요, 선생님? 10년 뒤에 저는 바람이지만 예. 책을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신 평론가분이 계신데, 근데 다들 글과 말을 좋아하시니까 책 쓰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되게 이제 기자는 글 글 쓰다가 좋아하시니까. 평론가에서 이제 말하다가 예.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반말 없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이. 근데 제가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느낀 게 난 참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그게 뭐 입시를 위한 공부라든지 뭐 또는 어떤 입사를 위한 공부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서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말씀이 길어지면 짧게 하면 평론가라는 직업의 가장 큰 해야 될 그러니까 이 성품이 뭐냐면 호기심이거든요. 모르는 것은 넘어가지 않는 것. 옛날에 책 하나 읽으려면 한 이틀이면 됐는데 요즘은 책 하나 끝내려면 한 2개월, 3개월 걸려요. 중간중간 뭐 궁금한 게 나오면 또 찾아보고 다 찾아보고 해야 하이퍼링크예요. 어떤 단어도 어떠한 것도 놓치지 않고 다 찾아보고 배경까지 다 내 걸로 만들고 넘어가야지 기분이 좋아요. 선생님 너무 어려운 책을 읽으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요. 진짜 어려운 책. 그럼 어떤 책을 쓰고 싶으신 거예요? 혹시 글 쓰고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여쭤봐도 되나요? 제가 지금까지 평론하면서 공부한 데이터들이 사실 전 노트를 갖고 다니는데 노트만 해도 지금 수백 권 정도가 되고요. 실제 기자 생활처럼 수기로 써서 메모해 놓은 걸 이게 주로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모를 위해서 찾아놓은 자료들, 그다음에 뭐 이 입력해 놓은 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조합을 하면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거든요. 저는 그 평론에서 한두 마디로 그쳤지만 그러나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그 한마디가 아니라 책 한 권이 될 정도의 얘기가 있어요. 이를테면 제일 먼저 내고 싶은 책이 전염병과 세계 역사예요. 전염병과 세계 역사. 모든 역사는 전염병과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3.1절도 스웨덴 독감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와, 1919년에 1918년에 스웨덴 독감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1919년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오고 당시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의 수백만 명이 죽어요. 선생님 근데 이거 공개해도 되나요? 왜냐면 이거 누가 제목 잡아가지고 쓰면은 선생님이 또 아니요, 쓰시기가 그 제목보다 훨씬 재밌게 달 거예요. 저는 내용을 얘기했지. 그냥 그것만 공개해 주신 거예요? 내용을 얘기했지.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도에 카스트 있잖아요. 네네네. 카스트 제도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전염병 때문이에요. 다 그렇게 되는군요. 연결이 돼 있군요. 카스트의 상층부는 아리안족이라고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 내려온 하얀색. 그래서 카스트의 이름들이 다 색깔이에요. 하얀색, 까만색 이런 색깔 구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어떤 직군, 뭐 성직자라든지 이 직군들은 다 이 북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밑에 있는 불가촉 천민까지는 다 남부 쪽이에요. 남부는 밀림이 있고 해갖고 전염병이 두려웠던 거예요. 이 북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그래서 접촉을 하면 안 된다. 접근 자체가 안 된다. 그 전염병 때문에 이제 그게 기반이 거기에 그렇구나. 있는 근저에 있는 깔려 있는 기반이 그 전염병이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 더 재밌게 쓰신다고 하니까 전염병과 세계 역사가 이렇게 결국 연관지어서 책이 한 권 나온다면 되게 재밌긴 하겠습니다. 현대에 지금까지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랑 또 연결이 되긴 하니까. 코로나만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책을 또 쓰시고 싶으시고 10년 뒤에 이종근은 아마도 이제 이종근 작가로 불리지 않겠는가. 안 팔리더라도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거죠. 작가까지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함께 주셨는데요. 저희 스픽스 인터뷰 휴먼에서 우리 이종근 평론가와 함께 실제 평론가로서의 삶 그리고 이종근의 어떤 희망과 꿈까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저 2부, 3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희 이거 하고 또 촬영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활동,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함께 이렇게 속 깊은 이야기 두루두루 터놓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스픽스 인터뷰 휴먼 오늘은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신 이종근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다음 이 시간에 저희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